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손등에 뽀뽀를 했는데 단순한 경고로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광명시와 서울시로 오가는 버스 22번에 올랐습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5년 대입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논술과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하신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1월 1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똑같이 손등에 뽀뽀를 했는데 단순 경고에 그친 경우도 있어서 성추행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추행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진아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이 성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작년 5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이제 여자아이가 평소에 안면이 있던 60대 남성에게 인사를 했고 또 이때 그 남성이 여아에게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여아에게 남성이 손등에 이제 입을 맞췄고 또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피해 여아가 싫다고 이제 도망치려고 하자 가해자는 자전거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졌던 성폭력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네네. 그 보도에 따르면 아동이 손을 내민 게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강제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2심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미숙했던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성장, 성적인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폭력이 피해자의 판단, 수치심을 느꼈는 것 여부가 중요하다 이걸 보여준 사례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린 아이니까 예쁘니까 만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아동 성폭력은 사실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작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사례를 보여줬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또 그 여기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검사, 현직 검사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네. 그 말씀하신 사건은 현직 검사가 여기자에게 이런 술자리에서 언어적인 성희롱이랑 강제추행을 같이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내부 감찰 결과 징계가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의 경고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서 하나는 유죄, 또 하나는 가벼운 징계가 나와서 굉장히 좀 시민들이 이제 무엇이 성추행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벌어진 행위는 사실 유사하지만 성폭력을 판단할 때 피해자 가해자 관계와 상황, 피해자의 연령, 술자리 여부 등이 성폭력 사실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성폭력인 것은 맞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검사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 조사가 아니라 뭐 재판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감찰 결과라는 점, 예. 이도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법적으로 네네네.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또 성폭행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법적으로는 형법상으로는 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 이렇게 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뭐 가슴이나 성기 같이 성적인 부위를 만지는 행위만 예.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강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폭력 행위가 아닌 그런 신체적인 부적절한 접촉을 이제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상담 의뢰가 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사건 지원하는 사례들을 보면, 강제추행은 강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으로 보시는 것이 그런 모든 행위를 그렇게 강제추행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추행이라는 의식을 못하고 안일하게 벌어지는 네. 성추행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사건처럼 손등에 뽀뽀하는 행위는 뭐 사람에 따라서 성폭력이 아니라 친근감을 유발하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피해자 가해자의 권력 관계나 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부위를 신체 접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의 상황의 맥락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성폭력 사건에서는 어떤 다른 이제 형사 사건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른 네. 강도나 폭행과 같은 범죄 피해자하고는 달리 이렇게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렇게 따지거나 이런 경우가 적은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그 성격상 그렇게 되겠죠. 성범죄라는 성격상. 예, 그것들이 뭐 그런 지점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왜 신고를 못 하시는가를 또 이렇게 들어보면 예.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예. 하나는 시민들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나 예. 예방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요, 제도들이. 예.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큰 원인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뭐 사회적으로 크기 때문에 뭐 수치심이 커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상 정보가 드러날 것을 걱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 예. 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신뢰가 있다면 그런 걱정도 사실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검사 성희롱 사건처럼 이런 법조인의 성폭력 사안조차도 굉장히 엄중한 징계가 예. 내려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해외 토픽이나 예.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뭐 몇백 년 형을 뭐 종신형을 내렸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시는데 예. 사실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성폭력 근절에 뭐 강력한 대응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문제는 형량이 낮은 것이라기보다는 기소율 자체가 낮거든요. 네. 지금 뭐 40%대로 굉장히 낮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10% 정도 이상이 늘어난 거고 네. 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대응하려면 외국의 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성추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보원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나의 행동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좀 다 같이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뭐 군대 문화, 뭐 나이 직급에 따른 위계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성폭력은 사실 권력 차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사회의 문화, 성문화를 잘 알고 시민들의 전면적인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성폭력 3당소 최진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답. 기차 타고 가고 싶은 곳 고향 강원도. 가지 못해서 아쉬운 곳이고 가면 좋은 곳이 강원도. 지금 가면은 빙어 낚시 그것. 시골집에 가고 싶어요. 시골은 군사인데 가서 그냥 나무들 보고 소나 닭, 돼지, 염소 같은 거 보고 싶어서. 부산은 가보고 싶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도시에 이렇게 바다가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옆에 건물이 있고 그 앞에 펼쳐진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져 보여서 네, 그런 거 한번 구경 가고 싶어서요. 네, 귀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봤는지 박서리 리포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차 여행 이야기가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오늘 기차를 탄 건 아니겠죠? 기차를 타고 싶었는데요. 아쉽게 저는 기차역까지만 갔습니다. 네. KTX가 서는 역이고요. 출발역인 서울역, 용산역 이외에 유일하게 수도권 내에서 KTX가 정차하는 역입니다. 이 역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KTX 광명역에 다녀왔고요. 광명역에 가기 위해서 서울구로구 개봉역과 광명역을 오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네. 이렇게 광명 KTX역과 광명시 그리고 서울시를 연계하는 버스를 알아두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처음 KTX 광명 역사가 생겼을 때 지하철 7호선 광명역이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7호선 광명역에 내렸는데 KTX가 없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호선 광명역이 광명 사거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KTX 광명역은 광명 시내에서도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야 나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려면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요.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 간격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탄 버스는요. 경기 G버스 22번인데요. 먼저 22번 운행하는 기사님들 만나서 22번의 특징 들어봤습니다.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개봉역에서 회차해가지고 다시 광명역까지 오는데 주로 KTX를 이용해서 광명시나 서울시로 가는 손님들이 많이 탑니다.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 아니면 학생들 거의 비슷해요. 딱 보면 알죠. 여행 가방 들고 계시면 이제 광명역에서 지방 내려가시는 거고 보통은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저녁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네, 알았다고 하시죠. 인사하시고. 경기도 버스만의 특징 내부에 이거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 공익 광고도 있고 좀 재미있는 영상도 있고 버스 승하차하는데 그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냥 심심하지 않으시게 이거 보시니까 지루하지 않으시는 거죠. 대부분 요새는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그거 없으신 분은 요거 보시면서 그냥 심심하지 않게 그냥 가시는 거죠. 기차역으로 가는 승객분들이 많고 또 모니터가 있다는 점이 경기 버스의 특징이군요. 예, 경기도의 모든 버스에는요, GTV라고 TV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사님 바로 뒤에 하나, 그리고 뒷문에 하나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지하철처럼 소리뿐만이 아니라 화면으로 다음 정차 정류소를 안내해 주는 것이고요. 또 사이사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나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여러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로 모아놓은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요. 또 그 밖에 각종 건강, 상식 프로그램도 있고요. 경기도 뉴스, 또 최신 뮤직비디오 등 골고루 나오는데요. 한 프로당 길지 않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각 정거장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긴 프로그램은 맥이 딱딱 끊기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재미있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혼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갈 때 같은데 이런 TV 같은 데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라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심심하지는 않고 보면 재밌고 그러더라고요. 정정 소개가 앞에 나오고 뒤에 뭐 있는지도 나오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려도 이어폰 끼고 있어도 다음 역 같은 거 뜨잖아요. 그거 그냥 보고 있으면 나오고 하더라고요. 정보도 있고 웃음도 주고 재밌는 게 있어야 무슨 코너가 나와요. 딱 1분, 2분씩 나오는데 사람도 다 같이 웃으면서
동감하면 재밌으니까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조금만 끝나면 영상이 나오거든. 네, 경기 버스 중에는 장거리 버스가 많다면서요? 예, 장거리 버스가 많습니다. 경기 버스의 특징이 이렇게 GTV 나오는 게 또 특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못 들으시는 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방송 94.5 YTN FM 제가 나오는 달리는 라디오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버스 안에 계신 승객분들 이거 못 듣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경기 버스는 멀리 이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 각 시와 시를 잇는 버스 있고 또 시와 서울을 잇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버스 이동 거리가 긴 게 특징이고요. 또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명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스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버스는 유독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이제 출퇴근하는 분들로 인해서 많이 붐빈다고 하는데요. 기사님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거의 7, 80%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인데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은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은 전부 차가 다 막힙니다. 보면은. 거의 뭐 한 30분에서 거의 1시간 정도는 너무 막힙니다. 강릉시는 한적한데 보통 우리가 7, 8분 배차를 하는데 뭐 많이 버릴 때는 20분도 15분도 벌어지고 20분도 벌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 학생들이 없는데 이제 방학 아닐 때는 7시부터 이제 학생들 나오고요. 7시 한 반부터 이제 일반인들 출근하시는 분들 몰려 나오기 시작하고 차들 많이 나오고 하면 차 막히고 사람 많고 복잡하고 뭐 그리고 한 8시 한 반 9시까지는 그렇게. 그 이후에는 또 한가하고요. 네, 이렇게 출근 시간대 서울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광명시는 한산해진다고 하고요. 또 다시 저녁에 다들 돌아오시면 붐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명시에도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 있는 광명 시민들에게 광명시 어떤 점이 좋은지 자랑 들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강명 8경이 있는데 KTX 역사의 앞에 가보면은 강명 8경 자세하게 소개시켜놨습니다. 추천하라 그러면은 가학강산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갈 때마다 좀 신비로웠습니다. 동굴이 너무 넓고 옛날에 그 강물을 캐던 곳이었는데 한번 가볼 만합니다. 광명 KTX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광명 큰 시장. 그 저기 조영남이가 부른 화개장터 아시죠?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습니다. 화개장터. 그게 여기서 시조된 거예요. 여기. 제일 좋은 게 옛날에 그 두부, 손두부. 옛날에 그 가는 수도공으로 만든 두부 있잖아요. 꼬마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거기 있어요. 큰 시장 가면. 네, 오늘은 광명시와 서울을 오가는 22번 버스 승객들 만나봤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기사분들이 신청하시면 우리 박설리 리포터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달려갑니다. 우리 버스 혹은 우리 동네 소개하고 싶은 기사님 계시면요.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시내버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니까요. 지금 당장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설리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게 피자 앤모어 피자 핫 베스트샵.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올레드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샵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인천 연수고등학교 김성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비 고3 마지막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해법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논술과 수능 대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대입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상담해 드립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하루 2분씩 추첨해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시즌3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공연 초대장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내실 때 구름빵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CJ 제일제당 냉동 만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1개동 1,300여 제곱미터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울철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 가운데 강추위로 배터리가 방전된 차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호근 새누리당 의원이 14개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 출동 서비스 1,700만 건 가운데 배터리 충전 교체는 712만 건으로 42%에 달했습니다.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의 역할과 지위 등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우백 조직실장 등 노조 간부 5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병원에 연기가 들었자 환자와 직원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신월동에 있는 봉제 공장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봉제 완제품과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비 고3들이 대입 전 마지막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죠. 특히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수능과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고등학교 김성길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부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선발 인원이 조금 더 늘었죠? 예. 정시 선발 인원이 이제 작년도 33.8%에서 금년도 35.8%로 약 2%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조그만 수치지만은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서울권이 뭐 타 지방보다 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37.6% 정도가 정시 모집 인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40.6%로 한 3% 정도가 증가했고요. 많이 늘었네요. 그 지역은. 경기권도 37.1%에서 40.5%로 약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방권 대학은 32.1%에서 33.5%니까 예. 약 1.4% 정도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수도권이 더 증가율이 더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한 3% 또 2%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울 소재의 대학의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서울시립대의 경우 45.7%에서 63.1%, 약 17.3%가 증가를 했고요. 예. 동덕여대도 약 16.3%, 세종대학의 경우도 34.5%에서 43.3%니까 약 8.7%, 예. 성신여대의 경우 7.3%, 숙명여대가 7.1%에서 이런 이제 주요 대학들이 예. 거의 7% 이상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 인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정시 모집으로 약 7%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앙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이런 주요 대학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예. 또 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가 감소했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약 2.4%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경기권 대학을 보면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33.8%에서 61.5%로 약 22.7%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뭐 경기도권에 있는 성결대나 협성대, 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평택대 이런 대학들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능의 영향력이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논술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29개 교에서 약 17,737명 정도 선발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약 29개 교 17,489명, 그러니까 약 248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학별로 본다면은 국민대나 동국대 경주 캠퍼스, 상명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서울대학이 논술 전형을 폐지했고요. 반면에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 이렇게 캠퍼스가 신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숫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뭐 29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수시 모집 경우를 본다면 작년에 28개교 17,534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개교 17,489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45명 정도가 이제 수시 모집 논술 전형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이 이제 주로 가고자 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을 보면 한 1,016명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주요대의 경우는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2014년 대입 논술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는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이 있었고 일반 선발이 있어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좀 높았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채정이 됐는데요. 금년도는 이제 우선 선발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 좀 상향 조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논술 전형은 아니지만 서울대학이 지역 균형의 경우 2개 2등급에서 3개 2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고요. 아울러서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인문계열이 2개 2등급 이내에서 금년도에는 3개 영역 2등급 이내로 특히 이제 경영학과, 정경학과, 자유전공 등은 국어, 수학, 영어 등급하를 5 이내로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뭐 서강대의 경우도 인문계열이 3개 영역 등급합 6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내로, 자연계열도 2개 영역 등급합 4에서 2개 영역 2등급 이내로 좀 다소 상향이 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논술과 함께 수능 최저 등급에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이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상향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건 이제 금년도 2015 입시부터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선발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해서 2014학년도 일반 선발보다는 약간 높게 수능 최저 등급을 다소 상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2015학년도부터는 영어가 수준별 수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다소 상향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수능보다 논술이 난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논술 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술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 우선 선발의 경우 최저 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최저 등급만 맞추면 논술이 좀 약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은 커졌다고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금년도 한양대학이 2005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과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 대학에 비해서 특히 한양대를 지원할 때는 논술이 좀 강한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양대 경우에는 그 최저 기준을 폐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대학이 그 논술 전형을 할 때는 이제 논술 하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장치를 걸어서 어떤 수능이 어느 정도 최저 등급 드는 아이를 뽑게 되거든요.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수능이 없더라도 또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나 또 비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한양대학의 수학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보아서 아마 최저 등급을 폐지하고 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걱정이 많을 텐데 그 계열에 따라서도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은 뭐 논술 시험 문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올해 이제 대입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논술 전형의 출제 제시문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 지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평상시에 독서 활동을 좀 충분히 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문 논술의 경우는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제시문이 출제될 때 제시문에는 항상 대립 구조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이 있으면 다른 제시문에 하가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 대립 구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제시문 분석을 통하여 두 지문의 대립각을 찾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 맞는 답안을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논술을 잘 보려면은 좀 어려서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독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보면은 그 출제가 그 지문에서 출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 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기준대로 지문과 관련돼 있는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제시문이 과거에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것의 제시문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사교육 부분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교과서 내에 있는 제시문으로 출제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교과서 제시문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교과서 내의 제시문만 출제하다 보니까 논술 문제는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상시에 많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것도 논술 준비에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문을 그렇게 교과서 내에서 하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논술학원 같은 데가 영향이 큽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꼭 뭐 학원을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평상시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교과서를 통해서 폭넓은 그런 지식과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논술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요새는 이제 EBS 논술 특강 등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아이가 논술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EBS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사교육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EBS 연계율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EBS 연계율은 이제 주로 이제 수능의 경우인데요. 네. 수능 시험 경우에서 EBS 연계율 70%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EBS 연계율이 70%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덮고 예. EBS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예. 먼저 교과서를 통해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예. 또 EBS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평상시 모의고사 등을 보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통하여 자신이 틀린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EBS 연계율이 한 7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 어떻습니까? 추세가 쭉 늘어오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쭉 유지되는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처음부터 이제 EBS 연계를 60% 하겠다라고 이제 정권에서 발표를 했고 예. 또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연계율 70%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출제위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을 같이 EBS와 같이 연계해서 예. 지문은 같지만 문제는 좀 다르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등장한 문제는 똑같지만 뭐 수치를 좀 바꿈으로써 아이들이 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예.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2015년 대입 수능과 논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총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2015 수능이 2014 작년도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수능 시험에서 영어 수준별 시험이 이제 폐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A, B 선택에 따라서 뭐 혼란도 많았고요. 또 A형과 B형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EBS 연계율 70%는 작년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먼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EBS 문제집을 통하여 적응력을 키운다면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또 겨울방학 중에라도 약점에 대해서 보강을 한다면 수능 문제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논술 시험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을 일단 충족하여야 하고요. 또 교과서에서 제시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평상시 교과서를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문제 적응력도 중요하고요. 또 독서 능력을 통해서 독해 능력을 제시하는 것도 무척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수학과학 논술이 출제되기 때문에 학생들 수학 과학에 대한 그런 적응력,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심화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수능과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인천 연수고등학교 김성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015년 대입 수능하고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들어온 내용인데요. 3515번입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논술 전형, 수시 논술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검정고시를 보면 학생부가 존재하지 않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정고시 성적을 반영하는 건가요? 수시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던데 오로지 성적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비교과도 보는 건가요? 비교과를 반영한다면 검정고시를 본 저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 검정고시를 보고 수시 논술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까? 네, 검정고시를 보고도 논술 전형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시라면 학생부 성적이 다소 반영이 돼야 할 텐데 학생부 성적은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예. 논술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과 논술 성적을 가지고 전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응시한 학생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없기 때문에 네. 검정고시 그 취득 점수가 있습니다. 네. 그 취득 점수를 가지고 내신을 비교 내신으로 예. 산출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취득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부 교과 성적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제 비교과를 보는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은 지원하기 전에 응시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비교과의 경우에도 논술 성적으로 산출이 되는 건가요? 그 비교과를 보는 전형은 이제 논술 전형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 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서 비교과를 많이 보는 전형들이 있고요. 예. 논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논술 전형에서 만약에 비교과를 보는 전형이라면 검정고시 응시생의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743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논술에 신문을 읽거나 TV, 라디오 뉴스 보고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폭넓은 배경 지식을 본다는 점에서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최근의 논술이 뭐 시사적인 그런 논술보다는 예. 어떤 학생부에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시사적 부분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뭐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275번 내용인데요. 1학년 학교 내신 성적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1학년 학교 내신은 반에서 30등인데 지금은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2학년 내신은 전교 석차 30등에 들어갑니다. 3학년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아무래도 학생부 전형보다 수능과 논술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가는 게 이득이겠죠? 아이는 수시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1학년 때 성적이 2, 3학년 때보다 낮다면 학생부 전형은 아무래도 불리할까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1, 2, 3학년의 성적을 합쳐서 네. 산출하기 때문에 어떤 학년이라도 낮은 성적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있을 것 같처럼 보입니다. 예. 그럼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전형이 좋을지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네. 지금 자를 보니까 성적이 반에서 3등에서 전교에서 3등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등. 예, 예. 반 30등에서 전교 30등으로. 예. 그러면 이제 3학년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학 1학기. 예. 3학 1학기 때 내신 관리를 잘해서 성적이 좀 올라가고 예. 또 자기가 지원 학과에 대한 열정과 노력 이런 것들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다면 예.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논술이나 수능 성적 같은 것들은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또 그런 성적이 논술이 좀 좋고 수능 성적이 좋다면 논술 전형이나 또 정시 모집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문자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415번인데요. 아이가 예술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1학년인데요. 중학교 때 미술을 시작해서 현재 미술 공부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난 학기 내내 고민을 하더니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예고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수도권 일반 4년제 호텔 경영학과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고로 편입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특수고를 다니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일반 4년제 대학 중에 호텔 경영학과를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특수고를 다니니까 안 된다, 뭐 일반고를 다니니까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대입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수능 혹은 뭐 논술, 학교생활 등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서 준비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고, 예술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형 요소가 예. 어떠한 전형이 유리한지 그것을 찾아서 준비하여야 예.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수능은 인문계열로 치른다고 해도 학생부 성적이 좀 다를 텐데 차이가 없을까요? 예. 학생부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예. 학생부 이제 국가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술고라 하더라도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사회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예.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국영수, 사회의 내신 성적 예. 그것을 반영하니까 큰 분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순고등학교 김성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요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구름빵 티켓 1206번 딸 둘 아들 하나 둔 다둥맘 이분하고요. 8891번 구름빵 티켓 신청하신 8891번 두 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